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5일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인물과 이슈에 레이더를 키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또 모시고 싶었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이렇게 시간 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시사인 저희 지면 독자랑은 인사하셨지만 유튜브 독자랑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 여기 원샷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사인의 그 창간 과정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7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 그 치열했던 싸움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언론을 세우는 것 그리고 독립언론을 지키는 것 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만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시사인에서 느껴요. 그게 하나의 모델이고 그게 하나의 정신의 표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직한 사람들이 만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직돼 있는 사람들. 정직당한. 정직당한 기자들. 그때 22분, 23분 이분들이 다 그 역사에 이미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사인이 갖고 있는 실체적 그 내용, 기사의 내용과 그 상징성 또 언론을 정말 사회 공개에 있는 언론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 책임이라기보다 맡고 있다.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 기자들의 자세 이런 것들은 저는 두고두고 후대에 오랫동안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제가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격찬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어깨가 무겁다. 유튜브도 더욱더 정론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실 박광온 의원님은 이제 MBC에서 보도국장 하시고 뉴스데스크 진행하시고 또 100분 토론도 진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제된 말씀과 이게 똑바른 발음이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지금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말씀도 아까 굉장히 품위 있고 품격 있게 해주셨고 또 최근의 선거 상황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 메시지를 내주신 것으로 지금 댓글창에서도 굉장히 감사하다, 고맙다, 응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원정에서 삼선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내셨었는데 또 지난 3월 7일에는 당내 경선에서 이제 김준혁 교수가 이제 3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리기도 했었는데 다음 날 바로 또 승복 메시지를 냈던 게 그 당시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밤 10시쯤 됐어요. 그래서 저희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한 어떤 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저는 그냥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했거나 자만했거나 오판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이제 활동가들 지지자들이 많이 캠프에 몰려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끄는 건 좋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보좌진도 지금 그분들을 만나면 소리내서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댁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좀 일찍 그러니까 10시 좀 지나서 들어와서 집하고 가까우니까요. 캠프하고. 이불을 쓰고 이제 저는 잠을 청했죠. 그런데 잠이 그렇게 쉽게 들지는 않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방문을 딱 열어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이제 날 이제 자도록 피했겠죠. 잠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아내가 잠시 바람을 쏘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해안에 같이 이렇게 갔습니다. 아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서 하루를 쉬는데 그날 있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무슨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바닷가도 거닐고 할 텐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을 서로 정리하고 뭐 잠시 앉아 있다가 또 일어섰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쯤 돼서 아내가 돕기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내가 충격을 많이 저보다 받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정치적 파트너시니까요. 그렇죠. 선거 오래 하셨으면. 근데 처음부터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정당에 들어와서 2012년에 정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세 차례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당의 어떤 결정에 충실히 따르는 게 정당인의 자세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쉽진 않았지만 아내가 먼저 정리를 했고 저도 마음속에 그런 뜻이 있었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많은 분들이 다 차마 전화는 못하니까 문자나 뭐 카톡으로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는데 그 가운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탈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라.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었고요. 네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하고 그 극과 극에 있는 분이다. 한 분이 김준혁 후보를 돕겠다고 바로 선언하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의견대로 지금 하게 된 거죠. 결국 아내의 의견과 또 그분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서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해단식을 갖고 그 다음날 이제 김준혁 후보 캠프에 가서 지지를 선언했는데 해단식 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뒤돌아보지 말자. 이미 지나온 경선의 과정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나 부당성이나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나 분노나 불만이나 이건 다 지나간 일이다. 지나간 일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광훈에게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 안 되니 뒤돌아오지 말자. 그리고 앞만 보고 가자. 총선 승리라는 앞만 보고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자. 그 얘기를 제가 했더니 조용하더라고요. 박수를 치기보다는 뭔가 제가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그날 이제 해단식을 끝내고 그 다음날 말씀드린 것처럼 김준혁 후보 캠프에 가서 지지선을 하고 둘이 또 악수하는 사진을 찍고 좀 쭈삣쭈삣해서 사진 찍으시라고 같이 먼저 찍자고. 또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요. 네네. 예. 아니 먼저 제가 한 건 아니고 실무자는 찍겠다고 했는데 김준혁 후보는 좀 제지를 하려고 해요. 아니다 찍으시라고. 또 이제 의원님의 심경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하셨었나 보네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뒤로 얘기들이 있고 평가가 있고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결정이 나온 뒤에도 똑같습니다. 실망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이런 분부터 결정을 참 잘하셨다. 또 존경하게 됐다.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오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이번 일이 어쨌든 한 사람에 대한 이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면, 일면만이 아니라 다양한 면, 다차원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좀 꼭 이런 성격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 다소 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어느 정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김준혁 후보 선대위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또 저희 방송에 와주신 것으로 아는데 상임 선대고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아무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꼭 이게 지금 선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보통의 자기 일과 연관시켜 보면 네. 좀 가닿기 쉬운 상상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여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해가지고 또 OX 퀴즈를 좀 하시면서 네. 사실 이 좀 속마음을 더 들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시게 된 계기가 또 아무래도 그 선거였다 보니까 앞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당선 레이더 코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OX를 말씀을 여쭙는데요. 네. 이제 그 질문에 하나 둘 셋 하면 OX 판넬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들어주시면서 O인지 X인지 말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팟캐스트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잘 따릅니다. 방송인이시니까. 잘 따릅니다. 예, 그리고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세로로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예, 의원님 그러면 저 팻말을 2개를 같이 드시면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네. 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질문을 한 10가지 준비했거든요. 네. 쭉 OX 하고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자, 하겠습니다. 나는 비명이다. 하나, 둘, 셋. 네, 세모. 자, 하위 20% 비공개 후회한다. 하나, 둘, 셋. X. 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예상했다. 하나, 둘, 셋. X. 네. 내일 선거하면 민주당 151석 이상 얻는다. 하나, 둘, 셋. 셋 하기 전에 들었어요. 예, 굉장히 전혀 망설임 없이 들으셨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10일 투표율 2020년 총선 넘는다. 하나, 둘, 셋. 이거 좀 어려운데요. 예.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66.2%였더라고요. 네. 예, 높긴 높았죠. 네. 자, 한동훈 위원장 총선 후 해외로 간다. 하나, 둘, 셋. X. 자. X 이거 말해야 되죠. 예. 죄송해요. 예, 괜찮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 통과된다. 하나, 둘, 셋. 네. 5. 예.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한다. 하나, 둘, 셋. 고민하시네요. 진중한 저희 원내대표님. 이거 사퇴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세모. 네. 자, 그리고 안동환,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 인용된다. 하나, 둘, 셋. 이거 망설임 없이 바로 드셨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22대 국회 이태원 특별법 재발의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예, 망설임 없이 5. 네. 자, 위에서부터 왜 이렇게 드셨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비명이다라는 것에서는 어렸을 때 제일 난감한 게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 질문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그 아이를 되게 난감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엄마가 좋을 때도 있고 아빠가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친명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이게 과거에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그 분류법이 있었고 친명이냐 비명이냐 또 한때는 반명이냐 뭐 이런 분류법도 있는데 제가 원내대표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들 만날 때 이런 식의 분류를 더 이상 하지 마라. 의원들이 친명 비명 이런 분류가 절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극히 편의적 분류법인데 이 분류에 제가 동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선 때는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공보단장을 맡아서 제가 당선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무진 애를 썼거든요. 많은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당시 이재명 후보 승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단 한 시간도 안 해본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돼서도 이재명 대표와 좋은 관계를 갖고 당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통합을 이루어내서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자 할 때나 하고 있을 때나 그만둘 때나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일반적 분류법으로 비명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좀 이 뭐라고 할까 이게 둘 중에 하나 딱 골라라 하는 그런 거니까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러나 저를 친명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좀 어쨌든 애로가 있겠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표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뭐 소통하고 계시는 분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굳이 친명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비명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2012년에 이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정치와 인연을 맺었고 TV 토론 여기 담당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친문으로 분류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 시기에 보면은 그 정치 세력의 중심에 있는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얼마나 가깝냐 이걸로 대체로 언론이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그 분류를 할 때 과거 누구의 캠프에서 일했냐라든지 뭐 어땠냐든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해내는데 언론이 분류한 것 가운데 맞은 것도 있고 안 맞은 것도 있고 본인이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분류법에 대해서 대단히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정말 언론인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언론인들은 이렇게 쌈 붙이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걸 못 버리더라고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정도면 박강원 의원님이 한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질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표현이 점잖으셔서. 그러니까 한 시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 세력의 중심에 있는 분과 관계.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선거에 책임을 지고 지금 중심에 있는 거고 그 체제를 갖고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 책무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나중에 드리겠지만 투표율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가 지금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있는 선거인데 저는 이 총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총선이 굉장히 중대한 선거다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어요. 이 총선이 끝나면 정치 지형의 어떤 변화, 한국 민주주의, 한국 정치, 한국 정당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 판 자체가 새롭게 이렇게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이번 총선이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 이따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 좀 마무리하면 그럼 하위 20% 비공개를 후회한다에서는 X를 드셨는데 사실 후회를 안 하시더라도 마음은 저는 어려우시지 평생 않을까. 살아오면서 반성을 하되 후회는 하지 마라. 당신이 네가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선택한 것은 뭔가 어디에가 허점이 있었는지 반성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후회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아주 제 삶의 방식인데 근데 이번 일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죠. 이 일은 상당히 많은 논란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내대표를 할 때나 원내대표가 아닌 시절이나 당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적 어떤 당 상황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하위 20%를 만일 공개하고 했더라면은 그 논란이 좀 더 지속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는 지금 판단은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분들 나름의 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의 문제만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때 하위 20% 결정을 제가 감당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건 뭐지? 제가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라면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오히려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장님 굉장히 좀 난감해. 이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사실 공관위원장 결정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때 당시 저는
이걸 하소연을 해볼까? 이게 직전 원내대표에게 이런 결정이 과연 타당할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꾸었던 것은 이런 결정을 한 분들은 뭔가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 당신의 속을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됐더라면 정말로 이 문제가 조금 더 당을 뭐라고 할까 당내 논란을 크게 흔들었을 네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갖고 그렇게 가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총선 승리라는 어쨌든 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도 통합의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코 지금 20% 공개하지 않은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댓글창에 선당 후사라는 말들이 많은데 약간 그런 단어의 아이콘처럼 돼버리신 게 있지 않나라는. 글쎄요. 그게 선당 후사라는 그렇죠. 뭐 선공 후사, 선당 후사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당이 어쨌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셨었는데 가결 예상했다 있어서는 이제 X를 드셨어요. 네.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셨고 그 메시지 내셨던 거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당시에. 네, 저는 사실 대체로 부결 방향으로 의사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그 원내 부대표단으로부터 계속 쭉 들었고요. 다만 표결을 앞두고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걸 그렇게 크게 이제 신경 쓰지를 않았는데 그때 아마 그런 나중에 보면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워낙 좀 충격에 빠져가지고 당시 이렇게 맨 원내대표 자리가 있잖아요. 본회의장 가면.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멍한 상태로 있었던 그런 영상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부결될 거라는 저 나름의 믿음이 있었고 판단이 있었는데 오판이었겠죠. 근데 그건 뭐 지나놓고 보면은 왜 그때 한두 사람을 더 설득해내지 못했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건데 사실 굉장히 그때는 안타까웠고 멍했어요. 전 부결될 경우는 바로 내놓을 메시지는 준비했어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했었냐면 부결되면 이제 방탄정당이라고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들 다 우리 당 의원들 다 있을 때 가결되면 재앙적 분열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면 방탄 정당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탄 정당의 오명은 그 뒤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재앙적 분열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의원들과 의원들 사이에 또는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언론에는 비공개됐죠. 네, 의원총회 비공개죠. 네, 비공개된 네. 자리지만 네. 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걱정들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 상황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총선에서 이긴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는데 그때 그런 나름대로
부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간 겁니다. 이제 오늘 그날 표결하는 날이니까 이제 부결될 테니 그런 생각을 갖고 단식을 중단하시라. 국민들도 걱정하시고 의원들도 걱정하고 새로운 싸움을 해야 되니까 단식을 중단하시라 하는 얘기를 하러 갔던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참 이게 뭐 더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바로 사퇴를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 사퇴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사이에 최고위원 회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단 회의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그 의사 소통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총회가 있었고요. 그 의원총회도 한 차례 했다가 다시 정회했다가 또 한 차례 했는데 굉장히 격론이 벌어졌었죠. 네, 그랬죠. 네,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얘기는 저는 뭐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도 했지만 그건 다 저는 뭐라고 할까 표현 하나를 다 기억하진 않습니다. 그 기억하면은 제 마음도 상하고 또 그런 얘기를 누가 했지 하고 또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큰 줄거리는 그거였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회 밖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어떤 결정도 안 하고 이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사이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분들도 계셨고 왜 원내대표가 그걸 책임지냐.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지. 굉장히 격론이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격론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의 부대표 또 이렇게 쭉 의견들 들어보고 이 상황을 이런 이제 거의 이제 서로가 격해졌어요. 이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은 정말로 당을 완전 갈등과 대립 국면으로 그때부터 들어가게 만드는 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가운데는 오늘 의원총회를 그냥 산회를 하고 한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좀 냉정함을 찾은 다음에 다시 대화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약간 그 조정적 의견을 낸 분들도 계셨는데 그날 당일 하루를 넘기게 되면 아마 언론은 민주당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뭐 이렇게 제목이 나왔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날을 넘기지 않고 결단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조언도 있었고 제 나름의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소영 대변인이 이 상황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와 대표단들이 사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당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지나놓고 나니까 얘기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원내대표가 나와서 그냥 제 입으로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지금처럼 상황을 설명하고 결정을 밝혔어도 괜찮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냥 총체적 이 상황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는데 이제 언론인들한테 이게 나중에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며칠 뒤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그 의원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원내대표가 뽑히면 또 원내대표가 이제 뉴스의 중심이 되니까 중간에 제가 나와서 아마 결선 투표 네, 그때 나와서 제가 잠깐 소회를 얘기를 했었죠. 아까 했던 얘기인데 원내대표를 준비할 때나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때나 원내대표를 그만둔 지금이나 딱 하나의 생각은 뭐냐. 2024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다. 제 생각은 딱 이 한 가지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그것도 이제 쭉 지나놓고 보면은 왜 아쉬운 대목들이 없겠어요.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아쉬운 대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생각과 또 판단이 다 많은 의원들이 다 같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정은 저는 뭐 그렇게 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쉽지 않은 그 당시 상황 이야기인데 솔직하게 복귀해 주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셔가지고 이것이 되게 역사의 중요한 기록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는 정말 2024년 총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박강원 의원님의 이야기를 결국 선거 이야기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아까 이제 내일 선거하면 민주당 151석 이상 얻는다에서는 망설임 없이 오를 드셨죠. 몇 석 예상하시는지 여쭤보면 너무 빠른가요? 네, 저는 그 예상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로 볼 때는 분명히 민주당이 이긴다는 건 확실하고 더더군다나 야권 전체로 보면 의석이 그거보다 더 늘잖아요. 지금 비례정당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바람은 사실은 21대 총선인가요? 22대죠 이제. 22대 이번이 22대죠. 21대 총선 수준까지 바람은 있는데. 투표율이요? 투표율과 의석수. 투표율이 높아지면 저는 의석수는 더 늘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걱정은 한때 우리 당이 지난 1월이나 2월에 지지율이 빠졌을 때 그때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면 어떤가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 투표율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의석수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도로 자제해야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과반은 한다. 민주당의 목표 이상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와 비슷하게 의석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되기를 바란다. 되길 바란다. 될 수 있다고 되기를 바란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으로.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어떤 이번 선거가 역사적인 선거다라는 말씀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저는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후보 시절에도. 그런데 취임 이후에도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의식이 세계에서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최고예요. 민주적 시민의식도 최고예요. 긍지가 있어요. 그에 대한.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쟁취해서 정착시켜 왔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긍지가 있습니다. 공감대의 긍지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오고 더 발전시켜 왔다는 그 국민들의 긍지에 엄청난 손상을 줬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론 자유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언론 자유 지수가. 그러니까 과거 한때 언론 자유 지수가 대단히 최소 아프리카 어느 나라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게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나온 그 데이터만을 놓고 보면은 그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 정부 때 들어와서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그게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말씀하셨죠. 제가 딱 그렇게 꼭 안 찍어도 아마 국민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 정부. 그런데 다시 이게 또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이든 날리면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는 건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입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어느 한 시기에 항공사로부터 그 비행기를 세를 내서 쓰는 거예요. 그 국민 세금이에요. 대통령이 낸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기에 기자를 태우니 마느니 못 태우게 하고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문명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뒤로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방통위가 어떻게 했고 방심위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그나마 법원이 상당 부분 이 거의 무도한 이 언론 탄압을 좀 제지를 한 측면이 있어요. 방송진흥의 이사장 해임 문제라든지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겨우. 겨우. 그나마 완전히 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그나마
좀 법원이 막아준 측면이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언론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민생. 이번에 대파 사건이 있었지만 그거는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합리적인 가격 아닙니까, 의원님? 그거는 그 정도 되면은 참 좋은 가격이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얘기했다는 거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잘못 들었고 본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되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헛웃음 나오는 얘기거든요. 기가 막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민생이 어렵습니다. 물가, 환율, 금리 다 어려워요. 모든 분들이 가게하는 분들이 이자 내기도 허덕거린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거의 이 골목에서 물건을 사고 파시는 분들은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료 내기도 어렵고 금리 내기도 어렵고 민생이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능함이 도처에 있고 부도덕함이 도처에 있고 불공정이 도처에 있어요. 무능 무책임 무대책. 산무네요. 네. 네. 그다음에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적용해야 되는 건 공정한 잣대여야 되잖아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은 타고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부여한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위임해 준 권한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써라. 근데 검찰이 일부 검찰이겠죠. 검찰이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한인 양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하게 되면 그 신뢰의 바탕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지금 정권에서 검찰의 그런 행태와 비슷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지탄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국민들이 이번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수십 수백 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몇 가지만 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상병 사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 사건을 부각시킴으로써 국민들한테 정권 심판론을 불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왜 그런다고 이해가 보세요? 잘 안 돼. 그게 저는 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언론인들이 쓰는 말로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절실한 표현이 아니라서 저는 잘 안 쓰는데요. 국민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애초부터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나 공감 자세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상병 사건은 우리가 알지만 원내대표 시절에 당론으로도 당론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젊은이를 아무런 장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장화를 신겨가지고 급류에다가 들어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급류에서 어떻게 그때 당시 실종된 분들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누군가가 지시가 잘못돼 있고 누군가가 윗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지시를 한 거니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거나 군대 가 있는 아들, 딸을 둔 사람이거나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다 알아요. 군대 생활이 뭔지를. 어떻게 군대가 운영되는지를 다 알아요. 아, 저건 명령이 잘못된 거구만.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현장 부대 책임자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라 하는 그 실무적 역할을 이 양반이 한간에 이종섭 장관이 당시 국방장관이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관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더 위엔 대통령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당이 뭐 이제 200석 하느니 국민의힘이 미안합니다. 국민의힘이 200석을 하느니 뭐 이런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니까 약간 오판하고 자만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폭발력,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최상병 사건이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사건이에요. 거의 그거는 60% 이상이 잘못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줄어들질 않아요. 조사하면. 가장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딱 꼭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불을 확 붙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우선 돌아는 왔는데 사퇴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아까 이걸 못 했잖아요. 예, 예. 사퇴가 아니라 바로 경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퇴 못 하죠. 대사가, 도주대사가 어떻게 당신 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충실히 따랐어요. 생각 있는 사람, 아, 제가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겠죠.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근데 나가 있어 그래, 나갔어요. 그럼 뭐 어째 자기가 사퇴를 합니까? 못 해요. 그냥 경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가 아까 이렇게 선택이다.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경질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 일단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죠. 네. 저는 경질을 뭐 내일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총선 끝나면 다시 내보낼 수도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분이 그렇게 무슨 방산업을 호주화 방산 문제는 이미 다 되고 있어요. 다 거래가 이미 다 이루어지고 네네. 있고 계약이 다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갔다. 이 얘기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너무 네. 너무 최상병 우습게 사건 하는 거예요. 이야기 하시니까 굉장히 말이 빨라지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제가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게다가 이 사건이 지금 특검법 21대 국한에 통과된다고 하셨는데 패스트트랙을 지금 태워가지고 4월 3일, 4일 이때 이제 부의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아니고 이제 선거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거 이후죠. 예, 예. 선거 이후. 예. 선거 이후에 5월 29일까지 임기니까 예, 국회 예. 임기니까 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늘 그래요. 예측하지 말고 창조해라.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래를 창조하려는 자세로 살자 하는 생각인데요. 이건 반드시 통과시켜야죠. 네. 최상병 사건 당시에 원내대표 시절에 당론으로 채택하셨었고 네네. 앞으로 남은 임기 이제 29일까지니까 그때까지 계속 통과시키도록 하시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사실 그것 말고도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말씀이 점잖으셔서 그렇지 검사 탄핵을 처음으로 추진한 거는 박강원 원내대표이십니다. 헌정사상 처음이죠. 안동환 검사. 그때 사실은 네. 제가 그랬어요. 탄핵은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처럼 국회는 언제든지 비리 공직자나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그런데 마치 탄핵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오랫동안 우리의 이 머릿속에 뇌리에 있었던 겁니다. 또 보수언론 중심으로 굉장히 그렇죠. 그런 공격이 탄핵을 컸었죠.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탄핵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한 공직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법적 처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징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지 탄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탄핵을 그냥 늘상 있는 것처럼 남발한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는 거다. 그건 가끔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쭉 해왔는데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많이 벌어졌어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내려졌을 때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자. 그러니까 일각에서 아니 법원이 판단을 해서 탄핵을 하는 게 이게 앞뒤 관계가 맞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는 거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판단이고 이거는 입법부에서 일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한 부분을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꼭 법원에서 판결한 사람만 탄핵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신중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당내에서 이 논란이 좀 거셌어요. 첫걸음이시다 보니까. 네, 거세서 네. 그때 이제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 100명 넘게 서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의원 전원, 우리 당 민주당은 전원 이름으로 발의할 거냐, 서명한 이름으로 우선 발의를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서명한 의원들 이름으로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은 다 찬성을 하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왜 검사 탄핵이 안 된다는 거냐. 분명히 위법 불법 행위가 있으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이 정해놓은 권리 행사. 예.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직에 대한 감시 기능이죠. 공직자에 대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국회를 넘어가 가지고는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서 아까 이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네. 된다에서 오를 드셨던 것 같은데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이태원 특별법도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다루셨던 건인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태원 참사 제가 이태원이란 말 쓰지 말고 12구 참사라고 얘기를 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김 기자님? 거부권 행사하는 상황이. 그때 그런 엄청난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가능한 일이냐 이게 대한민국에서. 네. 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아무도 그것에 책임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래갖고 뭐 그게 마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젊은이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냐.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는 그날 다 그 전에도 다 있었던 일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거기에 이 폴리스 라인 경찰 라인을 조금 더 도로 쪽으로 내려와서 그 젊은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일들을 그 전에 다 했어요. 왜 근데 이번에 지난번에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못했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도로 그게 이제 대통령 출퇴근길이라 그 도로 통제 때문에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어른을 이제 한 이 사회에 나이 든 한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 수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빈소도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맨 처음 시청 옆에 거기 분향소를 네, 분향소를 갖고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부모님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거기 와서 그 이제 아픔을 아무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그분들은 이제 가슴속에 그 짐을 지고 사는 건데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의문사 했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의문사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짐을 못 벗어요. 지금 가족들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상을 우선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책임 있다고 나서진 않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한심해서 이거는 주저함이 없었죠.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우리 원내대표든 부대표들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데 결국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다시 해서 22대 국회 과제로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거부권도 저는 이번에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봐요. 국민들께서 그 거부권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은
그거야말로 신중해야 될 권한 행사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결정을 해온 건 300석 의원들이 어쨌든 토론을 거쳐서 결정합니다. 일당의 의석 수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일당이 생각하면 다 통과되는데 뭐 그러냐.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의석이 151석이든 180석이든 그 의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의석 구조인데 그거는 일당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는 합당한 대응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께서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히 최상병 건에 대해서. 네. 참 22대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굉장히 이제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역사에 남을 만한 선거라고 하시는 말씀의 연장으로서 짚어주신 법안들도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의원님 뭐 긴 시간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또 와중에 댓글로 이제 중흥동 장국영님이 시장 갔다 오면 반정부 투사되는 가정주부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맞아요. 네. 진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아까 이제 그냥 쉽게 금리. 예. 아까 시장에 다녀오신 주부들도 그렇겠죠. 갑자기 이게 대파 때문에 대패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물가는 바로 삶의 문제거든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요. 물가는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생활 필수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서 쓰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국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월급이나 이게 생활비가 깎이는 효과가 있어요. 왜 환율이라 그렇게 무서운 거고요. 금리는 더 말 필요도 없죠. 금리가 지금 금융권 은행들이 어디 보니까 수수료만으로 몇십조를 벌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금융을 장악하는 것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라는 이제 그 일반적 인식이 있죠. 미국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금융을 얘기하는데 우리 금융도 사실은 돈 있는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을 거둬가고 있는 사람한테도 돈을 이제 빌려주는 그런 이제 생리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금리예요. 네. 이자 내는데 바쁘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장 다니면 투자된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네. 실감나는 얘기예요. 웃으면서 드리지만 참 속상한 이야기죠.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반정부 투쟁의 성지가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중에도 조광재님 슈퍼챗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참 짚어볼 지점이 많은 선거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MBC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최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건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 나온 보도인데 최상병 사건을 조그마한 사건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다른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갔을 때 마치 그날 그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척칼테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황수석의 인식의 단면일 수도 있는데 이 정권의 인식의 단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언론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은 길들일 수 있다. 억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언론이 그 정도의 대상이다. 언론은 권력과 관계가 불편하면 안 된다. 언론은 권력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언론은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엄청난 권리, 어떤 권리보다도 우선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언론이 존재하는 거지. 권력을 불편하기 위해서 또는 권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이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가 그 사건을 작은 사건이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이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아주 작게 보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은연중에 저는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우주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 부모들이 평생 그 짐을 가슴에 안고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그 청와대 관계자가 아마 그분이 그런 자기 자녀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이 정권이 정말로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네. 방금 잠깐 그 말씀을 전해 듣고 한 1, 2초간 말씀을 못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던 게 너무 좀 참 그 여러 가지 심정을 대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저희 댓글에 굉장히 민주당에 계셔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뭐 안타깝다 이런 식의 말씀도 있는데요. 오늘 좀 긴 시간 말씀 나눠주셨는데 좀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오늘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긴 시간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네, 잘 알고 있는데. 예, 그럼요. 알고 있죠. 예, 오랜 기간 의원님과. 이 유튜브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사실은 민주당이 잘 하고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더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해도 우리 팀이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대팀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확실하게 하면은 해 주셔야 민주당이 더 훨씬 지금보다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얘기. 네, 의원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또 정치에 대한 또 품격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3월 30일 오후 2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하는 공개 방송 여러 차례 광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황리에 마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인사와 함께 내일 오후 5시에는 장성철 늘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여의도 박장대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